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또다시 우리 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24살 김용균 씨가 숨진 지 사흘 뒤면 5년이 되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원청업체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끝내 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 겁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차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왜 법원이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느냐고 울먹였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 48cm, 세로 73cm. 성인 허리에 못 미치는 낮고 네모난 구멍. 지난 2018년 12월 10일 밤,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석 달 된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이 구멍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을 구겨 넣고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몸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2인 1조 근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숨진 김 씨는 4시간 넘게 방치됐습니다. 20개월 만에 검찰은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양측 임직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그의 5주기를 사흘 앞두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에선 유죄였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권유한 전 본부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조치 책임까지 원청업체 대표와 고위 임원에게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병숙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김 씨가 숨진 태안화력 9호기, 10호기를 관리하고 감독한 10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모두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실형은 없었습니다. 용균아, 정말 미안. 네가 죽은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선다. 용균이 엄마로 5년을 싸워온 김미숙 씨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김 씨는 법이 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느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 아들이 죽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 거냐고 대법관들을 향해 외치듯 물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불법 사채로 급전을 빌렸다가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자가 원금의 수십 배까지 늘어나면서 가족들까지 끔찍한 협박에 시달리곤 하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쓸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한 자영업자 김모 씨. 이 업체는 김 씨의 신용도가 낮다며 미등록 개인 업체를 연결해줬습니다. 딱 2달만 쓸 생각에 매일 원리금 25만 원씩을 갚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하루라도 못 갚으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이율 4,000%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1,300을 갚고 걔네들이 주는 건 900. 2달 동안. 2달 동안 매일 갚는 거죠, 매일. 일수라고 하잖아요. 매일 갚는 거죠. 4년 동안 3억 원을 뜯겼지만 아직 빚이 남았고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아이 학교까지 찾아가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렇게 연락하는 사무실에서 그만큼 시간을 안 줍니다. 과장이 말대로 했으니까 그래 진짜 막. 돈을 빌릴 때는 본인 얼굴 사진은 물론 휴대전화에 있는 지인 전화번호까지 요구해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저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는 살아있고 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하다 보니 당장 급전이 아쉬운 경기 불황일수록 불법 사금융 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의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승소 판례가 나오게 하는 방안입니다. 금감원은 소송 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지원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조 원. 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라는 원칙을 밝힌 올해 수능의 채점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평가마저 나오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150점. 지난해보다 무려 16점 올랐는데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5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학 표준 점수 최고점은 지난해보다 3점 오른 148점. 9월 모의평가에서 2,500명이었던 만점자는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영어 영역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데 이번 수능 1등급은 상위 4.7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수학 1등급이 5.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대평가인 올해 영어가 지난해 수학보다도 더 어려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점자는 전국에서 단 1명. 정부는 킬러 문항 없이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는 것만으로도 공교육에 관련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보고요. 하지만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히면서 적정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킬러 문항 배제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찍는 것보다 정말 낮은 거거든요. 도대체 뭘 가지고 킬러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부보다 학원을 믿지 않을까. 당초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밝힌 건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학생들이 또다시 학원으로 몰리지 않겠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사교육이 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학원을 보내야 되겠구나, 시험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사교육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이라면서 EBS 연계 등으로 사교육 유혹을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기후변화로 최근엔 해마다 홍수 아니면 가뭄이라는 극단적인 피해를 겪는 곳이 적지 않은데요. 이를 막겠다며 정부가 전국에 댐 1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댐을 만들면 물을 가둘 수 있지만 그만큼 물에 잠기는 곳이 생길 수밖에 없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산자락을 끼고 작은 마을이 많은 경기도 연천군. 예전부터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침수되거나 거꾸로 가뭄으로 인한 염해 현상까지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면은 아주 그냥 완전 무섭게 와. 도로까지 막 올라올 때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연천군은 하천 상류의 높이 65m, 저수량 4,300만 톤 규모의 댐 건설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곳처럼 댐 건설을 신청한 지자체는 20곳. 환경부는 이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새로 댐을 짓거나 개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 대규모 침수 사태, 올해 오송 참사로 이어진 극단적인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지류지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하는 등 피해를 겪은 지역 주민들은 과거와 달리 찬성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기후적인 문제를 우리가 대비한다면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댐 건설 효과를 두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수해 방지를 위해 댐을 지으려면 적어도 저수량 3억 톤 이상 대규모 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올라와 있는 리스트들은 다 큰 댐이 하나도 없어요. 3천만 톤 정도 규모로는 홍수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고 댐이 들어서면 수몰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댐 예정부지 인근 하천에 와 있는데요. 댐이 놓이면 물이 흐르는 반대편에 있는 저 마을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약 2제곱킬로미터 안에 사는 60세대가 집을 옮겨야 합니다.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단체들은 댐 외에 대안부터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꾸 신규 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올수록 저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 신규 댐 건설을 전면 중지한 지 5년 만에 다시 정부 주도로 댐을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과거 4대강 사업 같은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에서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하려다 돌연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포한 알림장입니다.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과정으로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감수성을 높이고 민주 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이 영화는 현재 500만 관객을 넘어서며 흥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의 단체 관람은 이틀 만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동 시 안전 문제와 함께 영화 관람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스러운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행사 취소했습니다. 어제 공지도 했고요. 그날 한 극우 유튜버의 게시판에는 승리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판엔 더러운 교육을 막자는 선동에 역사 왜곡 영화라는 원색적 비난도 실렸습니다. 반란 세력에 대항해 군인들이 직접 출동했다는 세부적인 묘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는 영화사 측에서 일부 극적인 장면을 가미했다고 일찌감치 밝혔던 부분입니다. 재밌게 보면 이제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때 정말 79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영화계에선 오히려 영화적 상상력을 트집 잡아 12.12 군사 반란을 일부 정치 세력의 역사인식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12.12가 명백한 군사 반란이자 내란이었으며 전두환은 그 수괴였다는 점이 사법적 역사적으로 인정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사 측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굳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